네, 강경화 외교부 장관 남편의 이른바 요트 출국 논란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강 장관도 남편이 당혹스러워하고 있다며 송구스럽다는 입장을 연일 밝히고 있지만 논란은 정치권 공방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소식들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 교수, 박민식 전 국회의원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남편, 정부의 해외여행 자제 권고 속에서도 요트를 사기 위해서 미국으로 출국해서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 장관 여러 차례 송구하다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 먼저 이번 사태의 가장 큰 문제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국민 여론이 안 좋은 이유는 결국 이제 외교부 장관, 주요 고위공직자 아니겠습니까? 고위공직자의 배우자가 정부에서 지금 강조하고 계속 국민들에게 협력을 구하고 있는 방역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등한시하면서 이건 나의 개인의 사생활 문제다. 그러니까 이것은 나의 삶을 관여하는 것은 안 된다. 이러한 어떤 다른 가치를 제시하면서 요트를 사서 여행을 다니겠다. 답답하다, 진짜. 그런 부인이 결국 이제 이 내로남불 아니냐, 결국은. 왜 배우자에 대해서 부인이 장관인데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국민 여론을 별로 안 좋게 나오고 있는 거죠. 예, 어쨌든 출국한 그 행위 자체가 큰 문제이다라고 지적을 해주시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제 이 이일병 교수의 어떤 가치관, 그러니까 이제 개인의 자유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거 아니었어요? 이일병 교수가 외국에서 생활도 많이 하고, 제가 좀 알아보니까 이제 상당히 그 자유로운 영혼, 주변에서 그런 평도 한대요. 실제로. 예. 그리고 강 장관도 이제 서로 외국 생활을 많이 하니까 상당히 그 독립된 세퍼레이트 생활도 많이 하고 그랬다 그래요. 그러나 이제 물론 서구 사회에서는 이런 개인의 자유가 창의성이라든가 자발성이라든가 이런 발전에 근대화에 공헌한 부분도 있지만, 이 코로나라는 부분들은 나의 개인의 생활이 너무나 확대되다 보면 타인의 삶에 해를 끼치게 되는 거죠. 결국 이 문제인 것이죠. 알겠습니다. 예. 의원님께서는 가장 큰 문제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아니, 기본적으로 뭐 이분이 현행 법을 위반한 건 아니죠. 네. 그렇지만 부인이 현직 외교부 장관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일반적인 그 생각, 정서를 조금이라도 고민했느냐.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제가 사는 곳이 부산 북구 만덕동입니다. 마침 9월 이후에 확진자가 많아져서 어제부로 전국에서는 첫 번째로 동 단위의 특별 그 조치가 내려졌어요. 그러면 그 수만 명의 주민들은 그냥 모든 일상이 스톱이 되는 겁니다. 네. 무조건 우리는 정부의 시책, 부산시의 시책에 따라야 된다. 그러니까 보통 시민들의 선택이죠. 그러니까 학교도 못 가죠, 목욕탕도 못 가죠, 식당도 사실 못 갑니다. 모일 수가 없는 겁니다. 소공원도 다 폐쇄해요. 오로지 빨리 이런 상황이 종식되기만을 바라는 그냥 소시민들입니다. 그런 분들 입장에서 볼 때 우리 강경화 장관의 그 남편의 그런 선택, 수억 원짜리 요트를 사기 위해서 지금 대통령까지 코로나에 감염돼 있다는 그 코로나 어떻게 보면 천국이지 않습니까? 그 미국을 간다.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그러면은 저는 뭐 옛날에 이솝 우화의 개미와 배짱이라고 합니까? 적절한 비유가 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소시민들은 틀림없이 그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다. 우리는 그냥 정부의 시책에 선선히 따라서 성묘도 가지 않고 학교도 원격 수업으로 전환하고 사람도 안 만나고 하는데, 특권을 가진 사람들은 저렇게 외국도 가고 뭐 참배도 하고 또 무슨 집회도 하고 하는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외교부 장관의 그 남편의 그런 행태는 저는 국민 정서를 좀 생각지 못한 그런 처사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출국을 선택했던 그 자체에도 문제를 두 분 다 제기를 해주고 계신데, 그러면 이게 논란이 된 후에 그 두 부부의 태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좀 평가를 하시겠습니까? 뭐 강경화 장관의 뭐 여러 가지 이제 송구스럽다는 그런 것은 뭐 다른 기존의 다른 장관들의 그런 행태에 비해서는 그래도 뭐 상당히 좀 나이스하구나라는 평가를 받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뭐 그 이후에 어떤 것보다는 사전에 그런 행동을 해서 물론 법을 어긴 것은 아니지만은 네. 우리 보통 사람들의 그런 마음에 저는 적지 않은 상처를 준 것만은 사실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송구스럽지만 남편의 귀국을 내가 뭐 강요할 수는 없다. 이런 취지의 또 표현도 있었던 부분도 있었는데 교수님께서는 이 논란 이후에 그 장관과 남편의 태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강 장관은 이제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남편이 지금 나갔고 연락을 해보니까 뭐 들어올 생각이 없다는 식의 얘기를 하는 모양이니까 그런 식의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그런 식의 개인적인 사생활들을 했었던 것 같아요. 하여튼 제가 주변에 좀 물어보니까 아는 네. 사람들한테.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강 장관이 자기 배우자에 대해서 터치할 수 없는 뭐 그러한 게 있었던 모양이에요, 쭉. 그러나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이제 타인의 삶, 나의 삶 이런 가치가 아닌데 물론 이제 이일병 교수가 뭐 자기 부인의 특권을 갖고서 출국한 건 아닙니다, 절대로. 예. 그냥 나간 거죠. 나가서 뭐 기존 법률이라든가 규정에 따르겠죠, 당연히. 예. 그러나 이 문제가 결국은 자기 부인이 장관이고 또 이 국민의 정서하고 좀 배치되고 지금 코로나 전쟁을 하고 있는데 나는 그렇게 살 거야라는 부분이 일반 서민이나 국민들 입장에 봤을 때는 우리는 그렇게 살 수가 없잖아요. 예. 예. 너무나 배치되는 측면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개인의 문제라든가 고위공직자의 배우자라는 측면에 있어서 상당히 여러 가지 배치되기 때문에 저는 빨리 좀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들어와서 좀 사과하고 그런 게 좋지 않겠어요? 자기 부인이 지금 여기부 장관에 있는데 그렇게 할 생각이 없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이 논란이 좀 이어지다 보니까 정치권에서도 공방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초반부터 사실 뭐 여야 할 것 없이 이 선택에 대해서는 비판 목소리를 내놓고는 있습니다만 정도에서의 차이는 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장관 교체까지 가야 한다라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교체설에 있어서는 좀 일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의원님 보시기에는 교체 필요성까지 있는 사안이라고 보세요? 아니 강경화 장관의 교체를 뭐 예. 남편의 그런 행동 때문에 교체해야 된다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뭐 장관을 뭐 이제 오래 하지 않았냐, 몇 년, 3년 이상 원년 멤버다, 뭐 그렇기 때문에 교체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볼 것이 아니라 이제 예를 들어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라고 하면은 대한민국 외교부 장관으로서 정말 필요로 하는 그런 역할을 수행했냐. 상당히 저는 그 회의적인 평가를 할 수밖에 없다. 이번 논란 이외에 그간의 그렇죠. 행적에 대한 말씀을 이번 논란이 문제가 아니라 예. 우리 외교의 근간이라고 하는 한미 동맹을 거의 망가뜨려 놨어요. 그리고 남북 관계도 지금 사실상 결과가 허망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 허망한 결과조차에서도 외교부 장관이 거의 역할을 못했다고요. 사실은 그런 뭐 남북 관계 한라인이다 무슨 일이 될 때는 다 아시다시피 뭐 국정원장이라든지 무슨 청와대 안보실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핵심 역할을 하고 외교부 장관은 그냥 들러리예요. 많은 국민들이 외교부 장관 하면 떠오르는 것은 그냥 뭐 헝가리 그때 그 유람선 사고 났을 때 뭐 그런 특별한 역할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능력 유무에 따라서 능력이 못 미치기 때문에 교체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뭐 지금 문제가 되는 국토부 장관 그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부동산 특히 서울의 부동산 아파트 값을 그렇게 많이 올려놓고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본인들의 어떤 그동안의 그 실책에 대한 신상 필벌 차원에서 개각 여부가 검토되어야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어떤 의견이신가요? 강 장관이 물론 이제 야권에서는 그런 공격이 있는 게 사실이지만은 초반에 좀 우려가 됐었죠. 기능적 측면만 있는 분 아니냐. 그러나 이제 해가 갈수록 좀 안정적으로 대미 관계라든가 남북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신의 철학과 국가 철학들, 특히 문재인 정부의 철학들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노력들이 상당히 있었다는 측면의 평가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개각 요인은 물론 이 문제 갖고 개각 요인은 되는 것 같지 않고요. 배우자의 어떤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나 개각 요인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나 그것은 이제 연말쯤에 가서 하게 된다 그러면은 네. 문재인 정부 남은 기간에 어떤 방향으로 국정 운영을 할 것이냐. 여기에 따라서 새로운 인물과
뭐 과거의 인물 어떻게 교체할 것이냐, 또 전문성 있는 사람을 어떻게 등용할 것이냐, 또 국민 통합 문제를 어떻게 개각을 통해서 실현시킬 것이냐, 이러한 판단하에서 이제 개각을 하는 것이 맞겠죠. 이런 땜빵식으로 누구 잘못했으니까 한다, 이런 개각은 사실상 상당히 가벼운 처사이기 때문에 강 장관에 대한 어떤 개각 요인 같은 경우는 배우자에 의해서 개각 요인은 크게 나타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혹시 스스로 거취를 결정할 가능성은 없겠습니까? 글쎄요, 이 배우자가 그런다 그래서 물론 국민들은 상당히 불쾌하고 어떻게 저럴 수 있느냐라는 그 문제가 있겠지만 장관이 본인이 사과했고 좀 배우자가 좀 반응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내가 뭐 의도적으로 한 건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특권을 부린 것도 아니지 않느냐, 그런 좀 반응을 하면서 이 국민들의 마음을 좀 어루만져주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정감사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내일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시작됩니다. 증인 채택 문제 국정감사 직전까지도 마무리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번 국감에서는 가장 뜨거운 감자가 될 국방위가 바로 상임위원회가 바로 국방위인데 증인 채택 문제에 있어서 제일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이 국방위에서의 증인 채택 문제 정치 공세의 장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국민의힘의 지나친 증인 신청의 문제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무조건적으로 모두 반대 거절 의사를 밝힌 더불어민주당의 문제가 있는 겁니까? 국회는 기본적으로 여야 합의에 의해서 진행돼야 되는 것이고 여야가 국회에서 예를 들면 논쟁을 하고 쟁점을 하고 그러다가 다시 또 거기서 공통적인 합의를 만들어 나고 그래서 국회의 기능이 있는 거거든요. 국민도 그걸 원하는 것이고. 근데 국감마저 파행된다 그러면 진짜는 있을 수 없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두 분야의 증인 채택 문제가 지금 쟁점이 됐잖아요. 첫 번째 추미애 장관의 아들 문제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일단 뭐 검찰 수사가 나왔고요. 그리고 밝혀졌고 그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무혐의 처리가 됐단 말이죠. 그리고 그 추 장관의 어떤 그 얘기가 상당히 뭐 다른 거 아니냐. 뭐 야권에서 거짓말 논란까지도 하고 있는데 그거 갖고 국감을 할 필요가 있냐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추 장관 문제는 지난번 대정부 직무에서 거의 4일 동안 했어요. 국무총리까지 나오라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과연 국감에서 한다 그래서 야권이 어떤 새로운 사실을 밝혀내거나 어떤 뭐 국민적 의혹이나 증폭을 더 할 수 있느냐, 그냥 정치 공세일 가능성이 상당히 큰 것이죠. 예. 그렇게 생각이 들고 반면에 실종 공무원의 그 월북 문제, 이건 좀 여권에서도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 군 당국과 해경이 월북이라고 판단한다고 얘기는 밝혔지만은 이 관련 가족들이, 유가족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잖아요. 어제도 언론에 공개됐습니다만 아들인 고등학생이 편지를 쓰기도 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국감장에서 어떻게 해서 월북이라고 판단한 것인지, 또 예를 들면 월북이 아닌 문제는 왜 그런 것인지 국회에서 한번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고 걸러줄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를 좀 국회 차원에서 정치 공세하는 게 아니라 이건 국가적인 문제니까, 대북 문제니까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여권에서도 이 문제는 좀 저는 전향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추 장관 문제에 있어서는 이미 무협의 처분이 난 상황이고 대정부 질문에서도 충분히 질의를 너무 많이 한 했잖아요, 상황이기 이제. 때문에 네. 더 이상 국정감사에서 거론할 사안은 아니다. 다만 월북 문제에 있어서는 조금은 더 국회에서 들여다봐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한다. 여당에서 좀 더 입장의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로 좀 정리를 해보고요. 의원 입장은 어떠십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국정감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국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책무이자 권한입니다. 지금 와서 국민들의 목소리를 직접적으로 대변해주는 가장 중요한 찬스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기국회라는 제도가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재판을 하는데 목격자도 없고 피해자도 없고 그냥 판사 혼자 재판하겠다 검사하고 그 재판이 되겠습니까? 실체적 진실 발견이 안 되는 것이죠. 껍데기 재판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국정감사가 그렇게 중요한 국회의 권능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핵심 증인을 하나도 부르지 않고 국정감사한다. 그것은 국회의원들, 특히 여당 국회의원들끼리 자기들이 어떤 내려진 지령에 따라 움직이겠다라고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이런 현상은 역대 국회에 거의 없었어요. 지금 근데 언론을 보면은 이번에 지금 핵심적인 말씀하신 국방위라 또 뭐 법사위다. 지금 증인 제로 전략이 여당 지도부의
어떤 전략이다라고 언론에 나온 걸 봤는데 이거는 정말 아니죠. 방금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해수부 공무원의 그 북한 사살한 사건. 근데 그 아들이 손편지를 썼지 않습니까? 우리 아빠가 그 망망대해에서 잔인하게 죽임을 당하는데도 우리나라가 왜 안 도와줬냐. 만약에 우리 대통령의 일이라고 한다면은 가만히 계시겠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쓴 거예요. 이것이 우리 국민들의 목소리입니다. 왜 그 목소리를 국민의 대표기관이라고 하는 국회가, 그것도 여당 국회의원들이 그 목소리를 귀를 막으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본연의 그런 자기 존재의 의의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다. 저는 이것만은 진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추미애 장관 문제에 있어서 증인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신가요? 이제 추미애 장관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뭐 그냥 여당에서 증인을 거부할 때 하는 그 뭐 고정적인 레파토리가 이것은 수사 중이다. 그래서 못한다. 그럼 지금 수사 끝났지 않습니까? 수사 끝났으면 왜 못합니까? 그리고 그 추미애 장관 의혹을 가장 최초로 제기한 일반 그냥 보통 국민 중에 한 사람이죠. 당직 사병. 당직 사병이 지금도 사과를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당직 사병 또 기타 여러 뭐 지원 장교도 하는 사람들을 국민의 대표 기관들이 불러서 당연히 물어보고 그래서 국민들한테 들려주는 것은 국감의 고유한 사실은 어떤 본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 추미애 장관 그런 부분도 여당에서 그렇게 자꾸 숨어서 회피하려고 하지 마시고 좀 흔쾌히 시원하게 통 크게 이렇게 좀 협상에 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실 국정감사 지난 대정부 질문에서도 굉장히 많은 이슈들이 추미애 장관 아들 관련된 의혹으로 집중이 됐기 때문에 민생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질문이나 점검이 부족했다. 때문에 민주당 역시도 이번만큼은 좀 민생에 집중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입장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추 장관 아들 문제에 대해서 이제 병역 관련이니까 국민들이 상당히 좀 의혹을 가졌었고 또 청년들 입장에 봤을 때는 공정과 정의라는 문제를 제기했던 건 맞죠. 그러나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했고 사실상 그 문제가 위법성이 아니라는 건 상식적으로 봐더라도 그러나 그것이 이제 국민정서법에는 좀 사실상 별로 이렇게 국민들에게 다가가지 않았던 거는 예. 또 드러났단 말이죠. 그 점 제가 보기엔 야권이 충분히 밝혔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하고 더 이상 뭐 새로운 사실은 없잖아요. 그만하고 예를 들면 법무부 국감 아니겠어요? 법무부 국감 때는 다른 문제들, 검찰개혁 문제라든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문제라든가 아주 현안이 많습니다. 그리고 검찰의 조직 문화에 관련된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해야 국감의 어떤 본연의 그 역할이 살아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국방위 같은 경우에는 보이콧 가능성까지 지금 언급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런 보이콧까지 가는 상황이 연출이 되겠습니까? 뭐 그런 경우도 여러 차례 있었죠. 여러 차례 있었고 저는 지금 그 한기호 의원이 국방위 간사직을 이제 사퇴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뭐 쇼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육군 장성 출신이지 않습니까? 본인의 어떤 그동안의 경력이나 또 자기가 국방이 지금 간사를 맡고 있는 위치에서 볼 때 이런 핵심적인 정인을 국정감사장에 부르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본인의 역할이 전혀 없는 것이죠. 그냥 그런 껍데기 국감을 하느니 사퇴하는 것이 옳겠다, 또 보이콧하는 것이 옳겠다라고 충분히 저는 그 이해를 합니다. 그럼 그런 이슈가 되는 주제 이외에도 그러니까 민생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좀 더 다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요구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신가요? 아니 이제 참 그 혼돈을 하시는 것이 예. 국정감사가 정쟁의 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정책 국감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저는 대한민국 국회는 정치의 장입니다. 정치와 정책을 구분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당연히 국정감사장에서는 여당, 야당이 정치적으로 격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을 나쁘게 볼 필요가 없고 아주 건전한 생산적인 그런 토론을 통해서 어떤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이 국정감사 본연의 임무죠.
예, 알겠습니다. 여기 혹시 하실 말씀 그러나 있으신가요? 이제 중요한 것은 물론 국감에서 야권이 공세를 펼치고 행정부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그리고 폭로하고 하는 것이 국감의 역할이고 중요한 역할이죠 했던 거나. 그러나 이제 추장관 사건은 제가 봤을 때 과연 그렇게 오랫동안 대정부 질문 4일 동안 그렇게 했는데 그 이전에도 마찬가지고 상임위에서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남겼냐라는 문제가 있는 것이죠. 물론 공정이라든가 정의에 대한 문제를 다시 환기시키는 역할을 했지만 과연 생산성에 있어서 생산적인 측면에 있어서 정치의 생산성에 있어서 별 남겨준 게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야권도 제가 봤을 때 더 밝혀낼 만한 사실이 없을 거예요. 추장관 관련해서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에서 그리고 알 사람도 국민들 알거든요. 그리고 추장관 문제에 대해서 다 판단들을 하고 있어요. 아 이것이 문제고 아 이건 괜찮은 것이고 알고 예.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선에서 하는 것이 야권 입장에서 봤을 때도 그게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아니, 제가 한마디만 말씀드리면 왜 그 당직 사병 예를 들면은 그런 사람을 국정감사장에 불러야 하냐라고 하면은 추미애 장관의 그런 사건도 뭐 법을 어겼다 안 어겼다를 넘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왜 대한민국의 보통 젊은이들은 휴가를 연장하려면은 그게 사실상 어렵거든요. 전화 한 통화로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데 왜 유독 추미애 장관의 아들한테만 그런 일이 벌어졌냐? 이것을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그 당직 사병이 누가 청탁을 해서 그런 걸 폭로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직 사병한테 불러서 도대체 왜 그때 일을 당신이 그렇게 공개하게 되었느냐? 당연히 물어볼 수 있는 겁니다. 그게 해소가 되었습니까, 지금? 그것은 어떤 법을 위반했다, 안 위반했다는 문제가 아니죠. 아직까지 의혹이 남아있다라는 입장이신 것 같고 충분히 많은 의혹을 던졌고 해소될 건 해소되었고 잘못된 게 드러날 건 드러났다라는 또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서 오늘 또 10시부터 국방위에서 증인 채택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국감 계획서 채택 논의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어떤 결론이 나올지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정부가 제안했던 공정경제 3법에 긍정적 입장을 보여왔던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쉽게 해고를 하고 이직도 좀 쉽게 할 수 있고 임금도 좀 유연하게 책정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취지로 노사 관계를 조정하는 노동법도 함께 개편을 하자라는 취지로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이렇게 역제안을 하게 된 상황인데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어떤 좀 속내가 숨어 있다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공정경제 3법이 당내에서 상당히 반발이 붙였던 게 사실이고요. 그리고 이제 대기업이라든 기업에서도 반대했던 게 사실이죠. 그러나 김종인 위원장은 좀 소신 있게 얘기했던 걸로 저는 기억합니다. 자본주의에서의 주주 문제, 주주 강화 문제는 자본주의의 건강하게 발전해 나가는 것이고 또 대기업의 우리나라 대기업 같은 경우는 문어발식 확장이라든가 이러한 경제, 시장에 있어서의 경쟁성을 공정하지 못하게 하는 요인들이 남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경쟁을 공정하게 함으로 인해서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 또 대기업도 마찬가지로 더욱더 견실하게 나갈 수 있는 측면이기 때문에 공정경제법은 통과시켜야 된다는 김종인 위원장 소신이었는데 네.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당히 반발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당신이 이쪽만 편드는 거 아니냐, 다른 쪽도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생각이었는지 아닌지 모르지만 하여튼 네. 노동관계법에 대한 개정을 들고 나온 것인데 뭐 이 측면도 제가 보였을 때 타당한 측면도 있다고 보여요. 그러니까 포스트 코로나 시대라든가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노동의 유연성 문제라든가 뭐 유럽이나 미국에서 나타난 것처럼 노동의 의무화 문제라든가 그리고 노동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프리랜서라든가 질과 양에 의해서 많은 부분들이 노동이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기업에서는 노동의 유연성이 이제 중요한 측면으로 다가오고 있는 사실이죠. 그러나 우리 현실은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우리 현실은 지금 지금 한 2천만 정도의 일하는 근로자 중에서 반 정도만 전 국민 고용보험 혜택을 보고 있고 나머지 반은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이건 뭐 여러 차례 강조한 내용이고 특히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 1인 자영업자들은 엄청 이 그러니까 이 전 국민 보험에 또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요. 이분들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문제가 남아있는 것이죠. 이거에 대해서 전 국민 고용보험제를 확대하자라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또 어차피 뭐
생산이 증가돼야 되고 국가 예산이 늘어나야 되는 측면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예를 들면 기업에서 뭐 집단 해고라든가 아니면 정리 해고라든가 어떤 노동의 유연성을 근거로 해서 해고를 자유롭게 한다든가 이럴 경우는 더욱더 사회적 문제가 커지는 거죠. 파장이 일어나지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김정희 위원장이 같이 해답을 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특히 이 노동의 유연성 문제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입니다. IMF 때도 노사정 사회적 합의요? 그렇죠. 예.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왜냐하면 이 당하는 사람들 입장에 봤을 때는 생계가 아예 끊기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져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국회에서 뚝딱해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예.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김정희 위원장이 함께 얘기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어떻게 그럼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낼 거냐라는 부분과 연동돼서 얘기를 해야만 노동의 유연성 문제는 같이 국민들이 납득하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공정 경제 3법에 있어서 긍정적인 입장을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초반에 내놓고 나서 당내에서 굉장히 반대하는 목소리도 많이 나왔던 게 사실이었고 그 후에 경제계 인사들도 만남을 갖는 시간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어떤 이야기들을 들은 바가 있기 때문에 이런 새로운 제안을 했다라고 보십니까? 아니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동안의 공정경제 3법과 어떤 대칭점 균형을 맞추는 차원에서 갑자기 어떤 노사관계, 노동법 문제를 내놓은 것은 아니다라고 네. 봅니다. 뭐냐면은 많은 전문가들이 오래전부터 목소리를 높여온 주제,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지속적으로 발전하는데 가장 큰 장애물인데도 손을 못 대고 있는 성역화되어 있는 것이 뭐냐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노사관계, 노동법 문제를 지적해 온 것이 사실이에요. 지금 말해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세계 10대 경제대국이다, OECD 국가다라고 하지만은 유독 노사관계에 대해서만 뭐 임금이다, 고용이다, 해고다 이런 유연성의 문제에 대해서는 거의 뭐 100이 아마 이하일 겁니다. 이거는 진영의 문제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왜 문재인 정부나 이렇게 말을 못하냐. 지금 와서 민노총 또 대기업 귀족노조 이런 분들의 그 아주 강한 위세에 눌려서 사실 눈치 보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것은 진영을 떠나서 이제 지금 김종인 위원장의 말씀을 보면은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지금은 코로나 시대입니다. 그리고 또 4차 산업혁명 시대예요. 그럼 뭐냐면 기존의 어떤 노사관계 또 어떤 사람들이 모여서 물건을 만들어서 어떤 판매하고 그거로 나라가 돌아가고 세상이 돌아간다. 이런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뀐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모일 수가 없어요. 지금은 또 사람들이 물건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인공지능이 뭐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는 고용 없는 성장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패러다임이 운동장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는데 어떻게 50년 전, 100년 전의 노사관계 그대로 갈 거냐. 이런 데 대한 근본적인 문제 인식을 가지고 한 발언이다. 예.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권 여당에서도 좀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경제 3법, 노동법 함께 처리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당내에 TF를 발족해서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좀 준비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업의 투명성을 높이는 걸 함께 추진을 한다면 그와 동시에 노동의 유연성도 같이 높여야 한다라는 취지인 것 같은데 민주당은 과연 이런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좀 반응을 하겠습니까? 이런 사례는 처음 있는 사례는 아니고요. 유럽이라든가 다른 나라에서도 상당히 그 기존에 있었던 과거 경험적이 있는 사례인 것이죠. 노동의 유연성을 예를 들면 확장시키면서 기업이 경제 활동에 있어서 좀 더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부분을 해주는 대신에 여기서 이제 밀려나고 사각지대에 처한 분들에 대한 복지 정책이 중요한 것이죠. 그에 대한 사회적 복지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라는 문제, 그리고 그분들이 예를 들면 탈락했을 때, 열패자가 됐을 때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제도는 어떤 것이 있냐라든가 이런 종합적인 부분들이 같이 건설돼야만 우리 사회가 예를 들면 편향되고 뭐 한쪽이 무너지고 이런 게 안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노동의 유연성 문제라든가 해고 문제는 서구 유럽에서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이 노사정 합의에 의해서 이것을 만들어 나가는 측면이 있는 것이죠. 예. 기업의 유연성도 중요하지만 함께 이런 분들이 복지 측면과 노동 개혁도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 한 가지만 갖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간단한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 이렇게
역제안을 이제 시작한 상황인 것만큼 뭐 민주당 내에서도 다양한 목소리들이 네. 나올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 교수 박민식 전 국회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